자출지 보겠습니다. 24쪽. 그 한 10년 정도 기출문제 모아놓고 보면요. 거의 시험에 나오는 주요 내용은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시도를 해마다 많이 하진 않습니다. 많이 하진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24회 작년 24회 시험 치고 올해 25회를 대비할 때는요, 기존 패턴에서 한 10% 정도 약간 변화는 줍니다. 이게 원래 새로운 시험이라는 게 약간의 변화는 주거든요. 약간의 추세적 변동은 있긴 한데, 그게 뭐 전체 틀을 다 엎어버리는 그런 추세적 변동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기출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년간 기출문제 문제별 아니고 이렇게 지문별로 해설 계속 보시고 반복하시면 좋을 거고요. 제입에서 많이 들으시는 게 좋아요. 제입에서 몇 회 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출문 지문이 있는 것보다는 제가 읽어드리고 요 지문의 논점, 그리고 요 지문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 출제 의도, 그런 것들을 자꾸 들어주시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읽는 것보다는, 읽고 해설을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4쪽 최근 10년간 자주 출제되는 지문 정리입니다. 먼저 1장 부동산학의 체계. 이 순서도 아까 우리 기본서 순서나 요약집 순서와 동일합니다. 똑같이 순서로 정리를 했습니다. 부동산학의 체계는 한 3개 정도 지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문은 부동산학의 정의예요.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해서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제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OX. 요건 O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부동산학의 정의를 한 번쯤은 읽어 놓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정의는 시험에 나올 때 틀리게 나오는 지문으로 나오진 않고요. 그대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확인하셔야 되고. 2번.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OX. X.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입니다. 응용과학. 응용과학뿐만 아니라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부동산학은 해설 첫 번째 줄 끝입니다. 종합, 응용, 사회, 구체, 경험, 규범과학의 성격이 있다 하는 해설까지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X, 순수 아니고 응용. 세 번째,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분에 한정하여 본다. 자, 아까 제가 부동산학에서 지도 이념을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이렇게 3가지 있었는데, 효율성과 형평성을 비교하자는 문제예요. 효율성은 이용자라자 분배자라자. 이용자라자. 민간, 공공. 민간, 지역지구제 TDR. 지역지구제에서 강조되는 것이고, 형평성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분배적인 측면, 그 다음에 공공부문, 그 다음에 TDR은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었죠. 그래서 이 지문은 민간에서 한정해 볼 때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하게 된다. OX. X. 민간에서는 아무래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게 된다. 그래서 효율성, 형평성을 바꾸셔야지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설 보시면 민간에서 효율성이고 공공에서 형평성이다.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체계에서는 요 3개 지문 정도, 부동산학의 정의, 부동산학이 어떤 학문이냐, 학문적 성격, 세 번째는 효율성, 형평성, 비교, 요 3개가 주요 논점이 됩니다. 10년간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된다라는 취지로 문제가 나왔고요. 두 번째,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로 가도록 하는 겁니다. 먼저 1번. 부동산을 경제적 개념으로 분류하면 상품, 자본, 자산, 환경, 소비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상한 게 하나 쓱 지나갔죠? 뭐요? 환경이 나오면 안 돼요. 환경은 기술적 개념입니다. 그럼 환경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상품이 있는데 생산 요소 들어가야 돼. 생산 요소.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생산 요소. 그러니까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생산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생산 요소, 소비재. 이렇게. 그래서 X가 되겠고. 근데 해설을 한번 봅시다. 환경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라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법률적 개념은 협의, 광의. 광의는 협의도 있고 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는 광의만 있는 거지. 경제적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보는 순간, 아, 법경기는 다 알아야 되겠구나.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아까는 그 생산 요소가 빠졌던 거예요. 환경 자리에 생산 요소가 들어가면 되고, 기술적, 물리적 개념의 자연, 공간, 위치, 환경. 환경은 여기 있네. 기술적 개념에 있네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X. 2번.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OX. O.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무슨 부동산이라 그래요?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다 동의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토지와 그 정착물 오케이. 이거는 O. 3번. 그 쓸 필요 없는데 해설이 다 있는데. 해설에 보면 좁은, 옆에 보니까 협의 있고 그 옆에 민법 이렇게 다 있잖아요. 내가 쓸까봐 내가 얼마나 자세하게 해설을 쓸 필요 없어. 해설이 다 있어.
해서 읽으면 돼요. 3번.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뭐예요? 광의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준부동산은 광의 부동산에 속하는 거 맞습니까? 예, 조심하셔야 될 것은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 준부동산은 광의만 있는 거야. 협의에는 없다. 이번에 맞게 나왔지만 혹시 준부동산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또는 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그러면 이거는 틀리게 되는 거예요. 요 질문은 맞다. 5. 4번.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OX. X. 토지는 생산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대표적인 생산재, 생산 요소입니다. 하지만 관광지 같은 것들로 예를 든다면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토지는 일반적으로 파생적 수요지만 본원적 수요가 될 수도 있다 하시는 거예요. 5번. 정착물은 토지와는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OX. 오, 그러니까 봐요.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가 저한테 배울 때는 분명히 이렇게 배웠어요. 토지 정착물은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이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저한테는.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온다고. 독립 정착물로 안 나오고 토지와는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토지와는 다르다는 건 독립이에요. 맞죠? 그 옆에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 이게 종속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배울 때는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로 배웠는데 시험에 나올 때는 토지와는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해설에 토지정착물은 앞에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뭐고 독립정착물, 일부로 간주되는 것이 뭐야? 종속정착물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알겠죠? 예, 5가 됩니다. 6번. 제거해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절 보고요.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몇 개? 4개. 어떤 거요? 부착, 성격, 의도, 관계. 한 번 더 시작. 부착, 성격, 의도, 관계. 이 중에서 딴 건 보지 말고 부착만 보시다. 부착. 쉽게 제거된다. 뭐예요? 동산.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 정착물. 조심하셔야 될 거 있어. 쉽게 제거되긴 되는데 그럼 원래 동산이었잖아. 제거되긴 되는데 이거를 제거했더니만 효용이 너무 많이 줄더라. 그러면 정착물. 여기서는 그런 말 없이 그냥 제거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동산으로 간주된다. 5. 5죠? 예. 7번. 토지에 정착돼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다년생 식물 등은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아까 제가 정착물로 취급되는 거 쭉 한번 나열해 봤고 동산으로 취급되는 거 쭉 나열해 봤죠. 정착물로 취급되는 거 임대인 정착물,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다년생 식물 이런 것들은 정착물. 임차인 정착물, 가식 중에 있는 수목, 경작 수확물 이런 것들은 동산. 그럼 지금 보고 있는 건 정착물이 아니야. 정착물 맞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 정착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동산 팔리면 같이 넘어가. 중개 대상도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틀린 부분 2개예요. 정착물로 간주된다고 해야 되고 중개 대상도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해설해 보시면 3종 세트를 제가 나열해 놨습니다. 뭐 있어요?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다년생, 식물, 자연 식생이 빠졌네. 뭐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정착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부러 취급되어 중개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8번. 정착물은 그랬네요. 일단 절 보시고요. 아까 제가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몇 개 있다 그랬어요. 4개. 부착, 성격, 의도, 관계. 근데 이것 말고도 당사자 간의 계약, 합의도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고액이에요, 고액이. 그래서 8번은 정착물은 당사자 간의 합의. 그 옆에 관계는 원래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맞잖아. 합의나 쓰임새 이런 것들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에 가시면 정착물은 부착, 성격, 의도, 관계로 구분하나 당사자 간의 합의, 쓰임새, 관계 등도 구분하는 기준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예요. 한 장 넘깁니다. 9번. 나왔네 나왔어. 임차인의 정착물 하는 거 있습니까? 예.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의 동산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고칠까요? 어떻게? 불을 떼어버리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실제로 불 떼지 마세요. 이거 한번 읽고 마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해설도 있고 하니까 저는 기출 지문을 그대로 보존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여기다가 뭐 동그라미하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안 쳐드리는 거예요. 기출 지문을 그대로 보존하고 집에 가서 또 혼자 OX 계속 해봐야 돼.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되면 이렇게 들으면 돼요. 요렇게. 알겠죠? 예.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이렇게 자나 아니면 저 종이 한 장 살짝 접어가지고 밑에 답 안 보고 이렇게 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틀렸어? 그럼 한번 체크하고 틀려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한번 체크하고 한번 풀어보고 또 틀렸어? 그럼 체크하고 나중에 체크된 것만 따로 보고 그러면 10년간 기출 문제가 총정리가 됩니다. 대신 제가 읽을 때는 여러분들 거기다가 뭐 동그라미 한다거나 지문에다가 X 한다거나 그러지 마세요. 답도 쓰지 말고 한번 보고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답 쓸까 봐 내가 답을 써왔어 내가.
해설을 쓸까봐 내가 해설을 써왔어. 그리고 제가 이거 만들면서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냐면, 제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냐면, 앞으로 찾아가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었어요. 해설을 그렇게 자세하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왠지 앞으로 찾아갈 것만 같은 느낌이 들면 앞으로 찾아가지 않아도 되게끔 해설을 달았다고요. 안 찾아가도 돼요. 이걸로 끝나요. 안 찾아가도 돼요. 알겠죠? 예. 자, 다시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부를 떼면 돼요. 그럼 임차인 정착물은 뭐로 간주된다? 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OX, X 2절로 갑니다. 부동산의 분류. 자, 1번 갑니다. 제방, 저수지, 유지, 유휴지, 사찰용지, 선화지는 토지의 지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한다. OX. 왜 X? 그러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예. 제방하고 유지만 지목이에요. 여기서는. 제방하고 유지. 가운데 저수지에 있죠? 저수지는 지목이 아니에요. 저수지는 유지에 포함되는 거예요. 지목 아니고 유휴지도 감정평가상에 따른 분류지 지목 아니에요. 그리고 사찰용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종교용지가 있겠지. 종교용지, 사찰용지 지목 없어요. 산하지도 지목은 아니고요. 여기서 지목은 제방하고 유지밖에 없는 거예요. 제방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제방이나 유지에 동그라미 하지 말라고 또 나중에 또 이거 자기 실력 안 나온다고 이거. 알겠죠? 제방하고 유지만 지목이에요. 그럼 지금 지목이 뭐가 있는데 그럴까봐 내가 밑에 또 지목 다 만들었어요. 28개의 지목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목에 어떤 것이 있는지 밑에 확인하면 돼. 어쨌든 이 지문은 OX, X입니다. 2번. 낮이는 필지 중 건축물 제외하고 남은 분의 토지를 말한다. OX. 예. 자, 건폐율 때문에 건물 짓고 남은 토지는 뭐라 불러야 돼요? 공지라고 불러야 돼요. 공지. 공지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 기대하고 방치하는 토지는 공한지. 건축물 짓고 건폐율 때문에 남겨둔 토지는 공지. 건축물 없는 토지는 세 개를 구분하시죠. 다시 건축물 아예 없는 땅, 건축물 짓고 남은 땅, 공지.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 기대하고 방치한 땅, 공한지. 세 개 구분하세요. 한 번만 더. 아예 건물이 없는 땅, 건물이 있는데 짓고 남은 땅, 도시 토지로서 방치한 땅. 2번은 땡이네요. 예. 3번. 공지. 또 나왔네.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정상적으로 쉬는 땅을 뭐라 그래요? 휴한지라고 합니다. 놀고 있어. 휴한지라고 합니다. 휴한지. 놀고 있는 땅이 유유지고요. 쉬고 있는 땅은 휴한지. 진짜 놀고 있네, 진짜. 휴한지입니다. 휴한지. 맞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공지가 아니라 휴한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3번도 X. 예. 4번. 맹지 나왔네요.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맹지. 요거는 맞네요. 예. 쌤, 이거는 해설이 왜 없어요? 달라고 해도 달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어쩌자는 거예요? 맹지인데 그러면 이걸 어쩌자는 거야? 이걸 갖다가 이건 해설이 없어요. 내가 해설 안 단 지문은요. 이종호가 진짜 쓸말이 없었는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맞는 것도 해설을 다 달라고 노력을 했는데 해설이 없는 것들은 진짜 쓸말이 없었던 것 같다. 내가 봐도 이건 해설 없겠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해설 없는 거예요. 이거 옵니다. 예, 5번. 획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에 등기해야 한다는 일을 말한다. OX, X. 이건 뭐예요? 필지예요. 필지. 가격이 비슷한 토지가 나와야지 획지예요. 예, X. 6번. 법지.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법지라고 한다. 어때요? 맞죠? 법적 소유권은 있고 이용 가치가 없는 땅 법지고, 혹시 법지가 나왔으니까 해설에 가면 당연히 빈지 해설도 나올 거예요. 빈지는 법적 소유권은 없고 실익만 있는 땅을 빈지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 좀 하세요. 예, 연애에는 O. 7번. 부지. 아까 제가 부지는 내세울 게 한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바닥에 있다.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쓴다. 건축되는 땅인지 안 되는 땅인지 구분 없이 그냥 부지라고 할 수 있다. 맞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토지. 이런 말 나온다고. 바닥토지. 그리고 하천 도로 등에도 쓸 수 있는 포괄적인 용어다. 그래요? 예. 8번. 후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거.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OX, X.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뭐예요? 획지고, 후보지가 되려면 택지농지임지 상호간에 전환이 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획지다. X. 9번. 낮이는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이다. OX, X. 낮이는 지목과는 관계가 없어요. 나대지가 돼도 되고 나장지가 돼도 되니까 지목이 꼭 될 필요는 없다. 이것도 X입니다. 예, 10번. 10번은 OX가 아니라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한번 해볼게요. 토지에 건물 그 밖에 정착물이 없다.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없다. 건물 없고 사법상의 권리 없는 건 뭐예요? 나지. 주상공이란 말이 떴죠. 일단 게임은 끝났는데 건축이 가능한 땅을 뭐라 그래요? 택지. 세 번째는 상호간이란 말이 나옵니까? 그리고 전환되고 있는 이란 말이 나옵니까? 상호간 전환되고 있으면 무슨지?
후보지. 네 번째는 내에서란 말이 보입니까? 예, 그리고 전환되고 있는,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이란 말이 있죠? 요거는 뭐예요? 이행지. 그 순서대로 나지, 택지, 후보지, 이행지. 요거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을 때까지, 주관식으로 나열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3장. 부동산의 특성과 속성. 1절의 특성. 자, 영속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감가상각 적용되지 않는, 예,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OX. 이분 주무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진짜 예, 주무시다 그런 게 아니고 오해가 생긴 것 같아서 내 미리 말씀드리면 주무시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책받침이란 게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절대로 주무시지 않았어요. 예. 예. 빨리 깨요. 빨리 깨요. 예. 말 다 해놨어 내가 안 잔다고. 예. 빨리 깨. 예. 그 영속성은 토지의 감가상각 적용되지 않는 특성. OX. 2번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자, 아까 제가 외부 효과는 지역 분석하고 세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세팅이 하나 더 있어. 무슨 성? 부동성, 인접성. 이 작년 기출 문제란 말이야. 엄청 쉽다고. 그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은 부동성, 인접성에 나와야 되지 개별성에서 나와서는 안 돼. 선생님 개별성에서 뭐가 나오는데? 절 보여. 절 보고 개별성에서 이런 거 나와야 돼요. 개별성에서 일물일가의 법칙 안 돼. 맞죠? 그다음에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 개별 분석해야 돼. 원리, 이론, 노출 비교 어려운 거야. 그 다음에 3B에서 거래 비공개, 상품 비표준화, 시장 비조직. 대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이런 게 개별성이지.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은 부동성, 인접성입니다. 작년에 이게 답이었다고. 얼마나 쉬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답은 X가 되겠지. X. 한 장 넘깁니다. X. 3번. 토지의 가치 보존력이 우수한 것은 부동산의 영속성에 기한다. 가치 보존력, 영속성 맞나요? 예, 보존력, 영속성 맞아요. 기억나시죠? 예,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 돼요. 4번 나왔네. 나왔어.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재란 말이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 뭐가 돼야? 소모가 돼야 다시 만드는데 토지는 소모가 돼야 안 돼? 안 돼. 무슨 성? 그렇지. 이건 부동성과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부동성이 아니라 영속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OX. X. 5번 나왔네. 매립했대요. 산지 개간했대요. 그래서 부증성의 예외래요. OX. X. 부증성의 예외 없습니다. 그럼 뭐로 보는 거지? 용도 전환으로 보는 거지 예외가 아니다. 예외 없습니다. X입니다. 6번.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재생산할 수 있다. OX. X. 토지는 재생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건 당연히 X고. 7번. 내구성. 내구성은 누구랑 똑같은 말이냐면 영속성과 똑같은 말이에요. 길다는 얘기. 길다. 길면 임대차나 재고란 말이 나온다 그랬죠? 무슨 시장? 재고 시장. OX. 일단 절 보고요. 비교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 시장의 이종 세트 기억납니까? 네, 할게. 괜찮아요. 추상적 시장, 구체적 시장, 불완전 시장은 무슨 성? 부동성. 하지만 임대차 시장이나 재고 시장은 무슨 성? 영속성. 영속성 대신에 내구성 나와도 돼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임대차, 재고 이건 영속성. 그 다음에 추상, 구체, 불완전 요거는 부동성. 딱 구분하시는 거예요. 나오잖아 봐. 나온다니까. 밑에 내려갑니다. 8번. 부증성은 토지의 조방적 이용을 촉진한다. OX. X. 조방적이 아니라 집약적. 우리 개론에 조방적 나오면 다 X야. 재작년에도 이런 문제 나왔다고. 조방적 무조건 X야. 개론에는 집약적만 나와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혹시 시험장에 딱 닿는데 뭐 이 문제가 뭘 묻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요. 근데 3번 지문 2번째 줄에 조방이란 말이 있어. 그거 체크해. 그거. 개론에는 조방이 안 나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쩔 수 없고. 예, 밑에 내려갑니다. 9번.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특징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토지 특성 문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와요. 대부분. 그러니까 한 번을 묻지 않고요. 한 4개 정도를 한 번에 물어요. 4개 정도를. 자, 그러면 단어를 다 볼 필요가 없고 주요 단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줄에 국지화란 글자 보입니까? 이건 뭐예요? 부동성. 두 번째 보니까 소유와 이용을 분리해서 임대차란 말이 보입니까? 이거는 영속성. 세 번째 최유효 이용 이거는 무조건 용도의 다양성. 네 번째 한번 봐봐요. 비교 어렵게 되고 대체를 안 되게 한다. 이거는 개별성. 그 순서대로 부동성, 영속성, 용도의 다양성, 개별성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또 부동성, 영속성, 용도의 다양성, 개별성을 찾아갈까 봐 내가 해설에다가 부동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영속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개별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을 다 적어놨으니까 앞으로 안 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른쪽으로 갑니다. 10번. 토지의 부증성은 토지의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계약이 있어서 법적으로 대체 가능성을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맞죠? 아니에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금 대체 가능성이 없게란 말이 있잖아. 대체가 안 되는 거랑 부증성에는 관계가 있나? 없지. 자, 잘 보세요. 물리적으로 이동 안 되는 거. 부동성. 아니, 대답하라고. 쳐다보지 말라고 대답하라고. 예. 물리적으로 이동 안 되는 거.
부동성. 물리적으로 감가 안 되는 거. 영속성은 아까 1번에 있었잖아. 감가 안 되는 거. 영속성. 예. 물리적으로 공급 안 되는 거. 부증성. 물리적으로 대체 안 되는 거. 개별성.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게 무슨 성 정도인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 부증성을 까먹어버리고 뭐 대체 가능성 없는 거 맞거든. 그러다 보니까 오 할 수 있는데 무슨 성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없는지 알아야 돼. 개별성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없는지 알아야 돼. 알겠죠? 예, 10번은 X. 11번. 토지는 비생산성 때문에 비생산성을 세 글자로 뭐라고 바꾸면 돼요? 부증성으로 바꾸면 돼요. 여러분 바꾸지는 마세요. 집에 가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비생산성은 부증성이야. 용도적 관점에서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용도적이란 말하고 없다라는 말하고는요. 한 배를 탈 수가 없어요. 물리적이란 말하고 없다란 말하고 한 배를 탈 수가 있고 경제적, 용도적이란 말은 있다는 말과 한 배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문은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X예요. 뭔 말인지 몰라도 용도적 뒤에 없다가 나오면 안 돼. 그럼 이 지문을 바꿔서 제가 읽을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토지는 비생산성 때문에 물리적 관점에서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비생산성은 부증성이잖아.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관점에서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고 혹시 쌤 나는 이걸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바꾸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즘을 그대로 살리려면 비생산성을 그대로 살리려면 용도적을 물리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크게 도움이 돼요. 물리적 뒤에 있다 없다? 없다.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 나와야 되고 경제적 용도적 뒤에는 가능 불가능? 가능, 없다, 있다, 있다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11번은 지문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런 지문은 X. 12번. 토지의 영속성은 부동산 시장을 국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X. 국지화는 부동성. 13번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 두 글자를 찾아볼래요? 장기요. 장기를 만났으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요. 지물다 중단.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장기, 장래, 예측, 시작. 장기, 장래, 예측. 무조건 영속성입니다. 무조건. 장기, 장래, 예측은 무조건 영속성이에요. 예외 없어요. 앞에 영속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됐어요. 그럼 됐어요. 쌤 뒤에 소득이 듣고 잡아 그 칼로 오려버리세요. 칼로 오려버리세요. 예. 그 장기, 장래, 예측이 뜨면요. 무조건 영속성이에요. 예외 없어요. 옵니다. 예. 14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개별성이 있어 부동산 상품 간 완전한 대체 관계가 성립한다. OX. X. 개별성 때문에 대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할게요. 물리적으로 이동 안 된다. 부동성. 물리적으로 공급 안 된다. 부증성. 물리적 감가 안 된다. 영속성. 물리적 대체 안 된다. 개별성. 대체가 안 된다는 게 개별성이에요. 대체가 성립하는 게 개별성이 아니고. 알겠죠? 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15번. 아, 이제 약간 지겨우려고 하는데 용도의 다양성 나오고 최유효용 나오고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자꾸 지겨워야 돼 이제. 지겨울 때까지 봐야 되는 거야. 지겨우면 그때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맨날 나올 때마다 새로운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안 돼. 16번. 고가성. 자, 고가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까 우리 진하게 처리하는 거 세 가지 했던데. 자, 저 보세요. 판매자, 구매자 몇 명? 소수. 진입과 퇴거하기가 곤란. 뭐가 필요해? 부채. 진하게 처리되는 게 기억납니까? 부채, 곤란, 소수. 근데 여기 보니까 진출입 어렵게 한다. 고가성. 어때요? 맞죠? 근데 혹시 또 앞으로 찾아갈까 봐 내가 해설을 다 넣어놨어요. 고가성은 판매자, 구매자 뭐 소수. 뭐를 만들려고 하고 부채. 그 다음에 시장으로의 진출입을 곤란하게 한다. 옵니다. 오. 예. 제2절에 부동산의 속성으로 갑니다. 자, 1번. 민법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소유자는 광업권에서 열거하는 미채굴 광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OX. X. 광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위환자 돼요. 위환자. 이건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다. 일단 저를 보고 대답하세요. 된다 안 된다고만 얘기하세요. 된다 안 된다고만. 우리 깔끔하게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지하수. 된다. 광물. 안 된다. 한계심도 아래. 안 된다. 소유권 안 미칩니다. 한계심도 이내. 된다. 1조권. 된다. 항공권. 전파권. 안 된다. 용적률. 된다. TDR. 된다. 조망권. 된다.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 된다. 이 종속정착물이에요. 깝깝한 사람들 진짜. 지져 보세요.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다는 말은 토지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잖아. 아까 했잖아 이런 거. 이거는 종속정착물이고 소유권 인정된다. 근데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있는 부착물은 안 돼. 소유권 인정되지 않지. 무슨 정착물? 독립정착물. 몇 개? 4개. 첫 번째
건물. 또 내가 다 할게. 건물. 두 번째 명인만부를 갖춘 미분리 가실. 명인만부 갖추거나 등기된 수목의 집단. 그다음에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 이런 것들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있어. 그래서 소유권이 인정 안 된다는 거야. 근데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종속 지정물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마땅히 그 위에까지 소유권이 미치는 거야. 한 번 더 할게요.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 소유권 인정. 된다. 된다. 된다 안 된다 잘하다가 또 갑자기 왜 또 인정 불인정으로 언제 자기 혼자 바꾼 거야. 예.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있는 부착물은 소유권 인정 안 된다. 알겠어요? 예. 뭐 됐어요. 이건 뭐 뜻만 통하면 되니까. 넘깁니다. 2번. 괜찮아요. 뭐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2번. 국가가 사유지 지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나요? 예, 시간 보세요. 구분지상권. 여러분 필기하지 마세요. 해설 다 있으니까. 자,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을 정할 때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지상권을 정하는 거예요. 뭐를 정해서? 상하. 상이 공중권이에요. 무슨 권? 공중권. 하가 지하권이에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1조권, 조망권, 용적률, TDR은 공중권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지하수, 광물, 한계심도 이런 것들은 지하권에서만 나올 수 있는 단어예요. 그렇죠? 근데 구분지상권은요. 공중, 지하 모두에서 다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을 정할 때 상, 하의 범위를 정해서 지상권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법 시험에서 이런 것도 좀 많이 다루어질 거예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는요. 수목은 임목은 목적물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것도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임목을 공중에 매달아 놓을 수 없는 거거든. 임목을 지하에 완전 다 판보둘 수도 없는 거거든. 그래서 임목은 구분지상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은 공중, 지하 모두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지상권이 심에 떴어. 그럼 지하가 나와. 돼? 안 돼? 돼. 공중 나와. 돼? 안 돼? 돼. 근데 용적률이 떴어. 지하는 돼? 안 돼? 안 돼. 얘는 공중만 되는 거야. 한계심도가 떴어. 얘는 누구랑만 되는 거야? 지하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분지상권은 지하에서 나와도 되고 공중에서 나와도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사유지, 지하. 지하에서 구분지상권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공중, 지하 모두 되니까. 알겠습니까? 요거 O. 3번.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 공간을 의미한다. OX. O. 세 개 다 말하는 거예요. 입체 공간, 3차원 공간, 입체 공간 구분 없이 쓴다 그랬어요. 4번. 현행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적도를 봐서는 수평 지적이에요.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지적도면은 무슨 지적이다? 수평 지적이다. 오케이. O. 5번.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구분지상권. 여러분 구분지상권하고 지하 공간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긴 뭐가 방금 된다. 네, 진짜 한 1분 전에 내가 된다고 돼요. 예. 근데 개발권 이전 제도는 TDR이잖아요. 용적률이 나왔잖아요. 그럼 앞에 걸 바꾸는 게 좋아요. 공중 공간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구분지상권은 공중 지하 다 되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두 개가 공중과만 관련이 있잖아. 그래서 얘는 지하 공간 하지 말고 공중 공간 이렇게 고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지. X입니다. 예. 6번. 지하 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토지 소유권에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도 한다. OX. O가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면 사회 통념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사회 통념. 근데 구체적인 판단은 누가 판단해 줍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해요. 자, 잘 보고. 부동산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판단? 사회 통념. 구체적 범위는 법원의 판단. 그 말이 해설이 있을 거야 아마.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사회 통념으로 결정하나 그 구체적 범위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한다. 어쨌든 OX. O. 7번. 부동산은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 업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아까 제가 윤리에 4개 있다 그랬잖아. 4개 있다 그랬잖아. 종업원과 지켜야 될 윤리, 고용, 업자간 지켜야 될 윤리, 조직,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지켜야 될 윤리, 서비스, 일반 대중과 지켜야 될 윤리, 공중. 그래서 거래 당사자도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의뢰인과의 서비스 윤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X. 맞죠? 예. 8번.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체계화된 이론 활동이므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돼야 된다. 자, 아까 제가 대인 활동뿐만 아니라 무슨 활동도 되고 대물 활동도 되고 과학성만 강조되는 게 아니라 기술성 둘 다 강조된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수정이 돼야 되냐면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됩니다. 8번은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이 있지만 대물 활동, 둘 다 강조돼야 되고
체계화된 이론 활동이라서 과학성도 강조가 돼야 되지만 기술성도 강조가 돼야 된다. 둘 다 강조가 돼야 된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9번.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증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OX, X. 임장 활동은 무슨 성? 부동성. 그래서 지문을 자꾸 읽다 보면요. 나중에 책이 눈에 팍팍 꽂힙니다. 그러니까 기출 지문을 안 보고 자꾸 이론만 공부하시면요. 지문이 안 꼽혀. 그럼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저랑 같이 풀고 또 나중에 책 보고 이러면요. 나중에는 굳이 왜 암기하지 않았는데 국지화는 부동성, 임장활동 부동성, 외부효과 지역분석 부동성, 생산비 법칙, 집약적 이런 것들은 부증성, 대체 안 되고 일물일가의 법칙 안 되고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 비교 어렵고 이런 건 개별성,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강가 안 되고 재생산 이론 안 되고 장기 장래 예측, 가치 보존력 이런 건 영속성, 그 다음에 협동 경계 문제, 외부효과 지역분석 이런 건 인접성, 용도의 다양성, 최유효용 뭐 그럼 되는 거예요 그냥. 공부 별로 안 했는데도. 지문이 여러분들 실력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진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경제론 들어갑시다. 경제론. 32쪽. 자, 우리 출제 포인트 얘는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출제 포인트. 먼저 수요 공급에 의해서는 유량과 자량을 봐야 돼요. 유량과 자량. 뭐 출제 막 100% 된다고 보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 외에는 수요 법칙, 공급 법칙과 가격 효과라고 해서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거는요. 두 번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 중 소득과 대체재 보완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균형. 균형에서는 균형 가격과 균형량, PQ를 계산해야 됩니다. QD하고 QS가 같게 만들어서. 근데 이 균형이 이동하더라. 그럼 이동하면 균형이 이동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도 변할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탄력성은 종류가 4개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4개 공식 정리하시고요. 이 중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산 문제, 원래 변동분 하는 거, 더해서 변동분 하는 거 있어요. 계산 문제하고. 그 다음에 탄력성 결정 요인, 대체재가 많을 때 수요 탄력적이고 적으면 비탄력적이고 주거용은 탄력적이고 상공업용은 비탄력적이고 이런 거 공부해야 되고, 탄력성과 충수익 공부해야 돼요.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하시키는 게,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상시키는 게, 단위 탄력적일 때는 인상이든 인하든 총수입은 불변한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가로 3번.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근데 소득에는 정렬중이었고 교차는 대보독이었죠. 이런 것들을 확인할 거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일 때 탄력, 단기일 때 비탄력,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면 탄력, 소요되는 기간이 길면 비탄력 이런 식으로 하고, 물단장 해가지고 물리적 공급 곡선, 단기 공급 곡선, 장기 공급 곡선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경기 변동에서는 경기 변동의 유형 4가지, 사이클, 순환, 시즌, 계절, 트렌드, 추세, 랜덤, 무작위적 변동 4가지를 구분할 거고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공부할 거예요. 뭐 주기 길고 진폭 크다, 스케일이 크다, 올라갈 때 서서히 올라가고 내려올 때 빠르게 내려온다. 그렇죠? 불분명, 불명확, 불규칙적이다. 지멋대로. 그래서 선행, 동행, 후행, 역행 다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특징 공부할 거고요. 근데 가로 3번에 부동산 경기의 각 국면별 특징에서 중시 현상과 사례 가격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이건 이렇게 공부합니다. 회복 상향 시장에서는 매도인 중시, 옛날 가격 하한선. 후퇴 하향 시장에서는 매수인 중시, 옛날 가격 상한선. 안정 시장은 경기 순환에 따른 분류가 아니고 불황에 강한 시장이다. 이런 거 공부할 겁니다. 마지막 가로 4번에 거미집 이론이요. 거미집 이론은 뭐 이거밖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수탄수 공탄발이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이고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인데, 요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가지고 기울기 값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기출 지문에 보면 기울기 값이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걸 보면서 수렴과 발산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렇게 하고 나서 내용을 접근하는 거 하고요. 출제 포인트를 읽지 않고 내용 접근하는 거하고는 또 효율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좋으니까 출제 포인트는 정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오른쪽 33쪽 부동산 경제론으로 가도록 할게요. 칠판 한번 봐주세요. 경제론. 자,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일정 기간은 유량이죠, 유량. 구매하고자 하는 건 사전적 개념이에요. 아직 사기 전이죠. 예. 그다음에 욕구는 반드시 유효 수요여야 됩니다. 유효 수요. 같은 말로 실질적 수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거는 구분해야 될 게, 유량에 대응되는 개념은 일정 시점 개념인 저량이고요. 사전적 개념에 대응되는 개념은 사후적 개념이고요. 유효수요에 대응되는 개념은 잠재수요예요. 잠재수요를 예비수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서 핵심은 사실은 이거예요.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요거랑
요거랑 구분하는 게 심인데 이건 좀 이따 들어가고요. 우리 유효 수요하고 잠재 수요하고 두 개를 좀 구분해 볼게요.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를 구분하는 기준은 구매력이에요. 둘 다 구매 예산에 있어. 구매력이 있으면 무슨 수요? 유효 수요, 실질적 수요. 구매력 없으면 잠재 수요, 예비 수요. 요거는 수요입니까? 요거는 수요 그럼 아닙니까 이건? 예, 수요 아니에요. 요거는 소요예요. 소요. 자 그러면 유효 수요만 뭐지? 수요지. 잠재 수요는 수요 아니고 소요다. 그럼 제가 단어를 막 던지면 그 수요와 소요로 한번 대답해 볼래요? 예.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된다. 소요. 시장에 방임해도 된다. 수요. 시장 경제상의 개념이다. 수요. 사회 정책상의 개념이다. 소요. 중산층 이상이다. 수요. 무주택 서민이다. 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요와 소요를 구분할 때는요. 정부가 방임해도 되느냐 개입해야 되느냐로 구분해요. 중산층이냐 무주택 서민이냐로 구분해요. 정책상의 개념이냐 그냥 일반 경제상의 개념이냐로 구분해요. 구매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해요. 유효 수요냐 잠재 수요냐로 구분해요. 실질적 수요냐 예비 수요냐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수요가 되려고 그러면 유효 수요일 때만 구매력이 있을 때만 수요다 하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유량과 저량.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봐요. 예, 한번 해봐요. 일정 기간은 뭐? 유량. 일정 시점은 뭐? 저량. 기간 유량의 시점 저량이에요. 계속 갑니다. 임대료나 지대는 뭐예요? 유량인가요? 예. 그러면 가격이나 가치, 지가는요? 저량입니까? 예. 계속 보시다 보면 나중에는 안 외워도 돼요. 이거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안 외워도 돼요. 그 다음에 소득, 수익, 인컴 벌어들이는 거 다 뭐예요? 유량. 그러면 실컷 벌어가지고 축적한 걸 뭐라 그래요? 아니요. 저량인데 물론 재산이라 그래요. 재산, 자산 또는 뭐 국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구 통계 낼 때 시점에서 통계낸다 그랬죠? 예, 이것도 저량입니다. 주택 거래량, 그 다음에 국민 총생산, GNP, GDP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유량이지. 맞아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빌린 돈을 뭐라 그래요? 외채, 외환 보유액, 달러 보유액 이런 것들은 저량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그랬죠? 예, 주택 공급이에요. 주택 공급에서 신규로 생산하는 거. 이건 뭐고? 유량이고. 맞아요? 주택 재고량은 뭐예요? 저량이다. 특히 신규 유량의 재고 저량이다. 계속 한번 더 해볼까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 있고 긴 기간이 있어요. 장기는 뭐고요? 유량이고 단기는 저량입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우리 지역지구제나 부동산 정책할 때 장기, 단기 많이 공부했잖아. 장기는 신규로 공급할 수가 있지만 단기는 신규로 공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공급이 가능한 기간이 장기야. 신규 공급이 불가능한 기간이 단기고.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공급 공부하면 이런 거 공부하거든요. 생산비가 하락한다. 생산 기술이 발달한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한다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돼요. 생산비가 하락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단기에는 공급이 불변하는 겁니다. 맞죠? 언제로 가야? 장기로 가야지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급은 신규로 공급하려면 꼭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장기예요. 안 되는 게 단기고. 그리고 우리가 저량이라고 배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옆에다가 변동분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저량 뒤에 뭐가 붙으면 변동 또는 변동분이 붙어버리면 이건 뭐가 된다? 유량이 된다. 몇 가지 연습합시다. 인구는 뭔데? 저량인데 인구 변동은 유량. 가격 뭔데? 저량인데 가격 변동은 유량. 재산 변동. 재고 변동. 그러니까 변동 때문에 무조건 유량이다. 그럼 이번에 이거 한번 해봐야지. 유량 공급과 유량 수요 있습니까? 그다음에 저량 공급과 저량 수요 있습니까? 요거 한번 해봅시다.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공급되는 거 어떻게? 신규로. 맞아요? 유량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살려고 하는 거, 보유하려고 하는 거. 맞아요? 예. 이거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서 뭐 하는 거? 존재하는 거 해야 돼요. 공급되는 거 그러면 안 돼. 존재하는 거. 저량 수요는 일정 시점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거? 보유하려고 하는 거. 맞아요? 예. 그럼 제가 암산으로 한번 물어볼 테니까 대답 한번 해봐요. 현재 우리나라에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한대요. 1,500만 채의 주택이. 근데 그 중에서 100만 채가 공가 상태에 있대요. 제가 현재 존재라고 했습니까? 몇 개가? 1,500만 개가. 그럼 이건 뭐죠? 저량 공급이에요. 저량 공급. 치면서 저량 공급이라고 안 준다고. 현재 존재한다고 준다고. 그럼 1,500만 개? 근데 100만 채가 공가네? 그럼 사람이 안 사네? 그럼 사람이 사는 건 몇 개? 1,400만 개가 저량의 수요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또 한번 해볼게요. 지난 1년 동안 A 지역에 신규로 주택이 한 5,000채 정도가 공급이 됐어요. 5,000채가. 근데 그 중에서 500채가 미분양됐다네. 500채가 미분양. 그럼 1년 동안 신규로 건설된 게 몇 개? 5,000채. 5,000채가 뭐죠? 유량 공급이에요.
맞아요? 또 500채가 미분양됐네. 그럼 사람 살고 있는 거 몇 개? 4,500채.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형태는 딱 두 개예요. 이렇게 유량과 저량을 비교할 줄 아느냐. 변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유량 공급과 유량 수요, 저량 공급과 저량 수요를 비교하는 유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를 좀 보면 교재 23쪽이요. 33쪽이요.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다. 그래서 유량 개념, 사전적 개념, 유효 수요인데 얘랑 비교해야 될 게 저량 개념, 사후적 개념, 잠재 수요랑 구분해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수요와 소요를 비교하자 그랬죠. 디맨드와 니즈를 비교하자 그랬잖아요. 디맨드 수요는 중산층 이상 방임 경제상의 개념이라면 니즈는 무주택 서민 개입 정책상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그럼 이때 유량과 저량을 비교한 표가 나올 거예요. 임대료 지대는 유량. 내가 쓴 거랑 똑같이 썼어요. 제가 일부러. 제가 또 판사하는 거랑 순서 바뀌고 그러면 여러분들 또 강의 노트가 혼란스러울까봐 내 순서 그대로 그대로. 가격, 가치, 지가는 저량, 수익이나 소득은 유량, 인구, 재산, 자산 국부는 저량, 주택거래량, 국민총생산은 유량, 외채, 외환 보유액은 저량, 신규는 유량, 재고는 저량. 특히 저량의 변동분은 뭐가 된다? 유량이 된다. 유량 공급은 기간 공급, 유량 수요는 기간 보유, 저량 공급은 시점 존재. 그건 또 강조하기 위해서 밑줄 더 그어놨어요 제가. 저량 수요는 시점 보유가 되는 겁니다.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3번에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하는 것이랑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 하는 것이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한번 봐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여기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깔끔하게 수요 공급 정리할 수 있어요. 대신에 수요 공급은 자세하게 할 거예요. 자세하게. 특히 뭐를 자세하게 할 거냐면 저 뒤에 있는 자출지 10년간 자출지를 갖다가 다 뜯어볼 거예요. 다 뜯어가지고 뭐 이해할 때까지 한번 해보지 뭐. 이해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 참 좋은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오전에 벌써 이거 다 수업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수업했던 내용을 복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체불명일 때 지금 불분명한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드리면 이렇게 치고 가면 정상적인 공부방법을 제시해가면서 제대로 복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약집 특강 정말 좋은 특강이에요. 왜 요약집 특강이 좋은 특강인지 아세요? 요약집이 좋거든. 요약집이 좋거든. 그래서 좋은 특강이에요. 참 좋아요. 아씨 너무 좋아요. 예. 진짜 잘 만들었죠. 예, 고맙습니다. 합격. 합격. 예. 자 34초. 책 볼 줄 아는 사람이잖아. 진짜 잘 만들었다 하고 하는 사람이잖아. 합격. 한 건 더 줄까요? 예. 저런 사람 된다고 저런 사람. 예. 34쪽. 예, 보겠습니다. 34쪽. 자,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하나 보죠. 자, PQ. PQ. QD, QS. 그럼 얘는 가격과 뭐 수요량. 얘는 가격과 공급량.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줍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늘고?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반비례 한 글자로. 역을 부호로 마이너스. 얘를 그래프에 우하향. 맞아요? 예. 또 가격 올라가면 공급량 증가합니까? 가격 내려가면 공급량 감소하고요. 예.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반비례. 비례 한 글자. 정을 부호로 플러스. 얘를 그래프에 우상향. 그래서 뭐 간단하죠.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반비례 관계고요. 역의 관계 마이너스 관계고요.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비례 관계 우상향 플러스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프에 옮겨드리면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입니다. 그래프 옮겨드리면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일 때 수요 곡선은 어떤 모양이냐면 우하향하는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우하향이에요.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양으로 표현됩니다. 이게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우측으로 하면서 내려온다, 우측으로 하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수요 법칙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자 보세요.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량이 증가되는 현상을 베블렌 효과라고 해요. 베블렌 효과라는 건 이제 과시성 소비로서 가격이 비쌀 때 더 많이 구매하려는 심리 현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되는 재화를 기펜제라고 합니다. 기펜제는 주로 열등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신형, 구형 그러잖아요. 그죠? 예. 신형이 나와버리면 구형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근데 구형이 되어버린 놈을 사람들이 사더라 안 사더라? 안 사더라. 열등제라서.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수요가 줄어드는 열등제화를 갖다 우리는 기펜제라고 한다. 그래서 법칙이나 예외가 있습니다. 가격이 비쌀 때 오히려 구매량이 늘어나는 건 베블렌 효과. 가격이 쌀 때 오히려 수요가 주는 것 기펜제. 이렇게 되셨나요? 네, 두 번째. 수요 법칙을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한번 해볼까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요? 예.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늘어요? 예.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가 왜 그래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격 효과 때문이에요 하면 돼요. 가격 효과 때문이에요. 가격 효과는 뭐예요? 그러면 소득 효과하고 대체 효과를 합한 효과예요 하시면 돼요. 근데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자 보세요. 소득 효과는 X제가 뜨고요. 실질 소득이 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X제 실질 소득. 제화가 몇 개 뜨는 거예요? 한 개 떠요. 대체 효과는요? 한번 따라해 봐요. X제 Y제 제화가 몇 개 뜨는 거예요? 2개 뜨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가지고 수요 법칙을 설명해 볼게요. 자, 가격이 올라요.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내 실질 소득이 주는 것 같아. 오르면 실질 소득이 많다고? 준다고. 그럼 수요량이 늘어 줄어? 줄어. 이게 소득 효과예요. 또 내려볼까요? 가격 내리면 내 실질 소득이 어떻게 돼요? 늘어요. 그럼 수요도 같이 늘어요. 이게 소득 효과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 내 실질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 것 같아서 수요가 변해요 하는 것은 소득 효과예요. 이번에 한번 보죠. 얘 보고 계세요? 얘 가격이 올라요. 얘 가격이 오른다고? 그럼 사람들이 얘를 안 사고 뭘 사겠어? 얘를 사겠지. 그럼 얘 수요는 뭐 한다? 감소한다. 이게 대체 효과예요. 다시 이거 가격이 떨어져요. 이거 가격이 떨어져요. 이거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얘를 사 안 사? 얘를 사지. 얘를 사지. 얘는 안 사. 그러니까 얘 가격이 떨어지면 이거 사던 놈들도 일로 사러 와요. 그럼 이 수요가 뭐예요? 증가해요. 이게 대체 효과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내 거 가격이 어떻게 되니까 내 실질 소득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서 수요가 변합니다 하는 것은 무슨 효과? 소득 효과. 내 가격이 어떻게 되니까 얘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거고 내 수요는 어떻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건 무슨 효과? 대체 효과. 그러니까 재화 2개 가지고 수요 법칙 설명하면 대체 효과고요. 재화 하나와 실질 소득 가지고 설명하면 소득 효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요거 한번 해봐야 돼요. 요것도 한번 해봐야 돼. 자, 아까 제가 우하향하는 곡선이 무슨 곡선이라고 했나요? 수요곡선. 우상향하는 곡선은 공급곡선. 그려볼게요. 우하향 수요곡선. 우상향 공급곡선. 만나는 점 균형. 자, 혹시 시험에서 균형 만들려고 하면요. 그냥 요거 저기 QD하고 QS하고 같게 만들어주면 돼. 맞죠? 예. 그래서 QD는 1400-2P다. QS는 200%서 4P다. 그럼 요 두 개 딱 같게 만들어서 한 놈 좌변, 한 놈 우변한테 위치시키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P가 나와. 이 P가 뭐예요? 균형 가격이에요. P요, P. P 몰라요, P. 예, P 균형 가격. P를 대입하면 Q가 나와요, Q. Q가 뭐예요? 균형량이에요. 맞아요? 예. 그럼 대답하세요. 우하향하는 곡선, 수요곡선. 우상향하는 곡선, 공급곡선. 만나는 점, 균형. 균형에서 2가지 결정. 균형, 가격과 균형, 양. 근데 균형 이동해요. 이동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량도 변해.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뭐 했다? 상승. 가격이 내려오면 가격이 하락. 그럼 가격은 어떻게 표현한다? 상승, 하락. 어떻게 움직이고? 상하. 양이 오른쪽으로 가면 양이 뭐? 증가. 양이 왼쪽으로 가면 양이 뭐? 감소. 그럼 양은 뭐라고 표현한다? 증가, 감소. 방향은 좌우. 가격은 상하, 상승, 하락. 양은 좌우, 증가, 감소. 출발. 여기 있던 균형점이요. 일로 갔어요. 봤어요? 가격, 상승, 양, 증가. 여기 있던 균형점이 일로 갔어요. 가격, 불변. 근데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가격, 불변, 양, 증가. 여기 있던 균형점이 일로 갔어요. 가격, 하락, 양, 증가. 여기 있던 균형점이 일로 갔어요. 가격, 하락, 양, 불변. 여기 있던 균형점이 일로 갔어요. 가격, 하락, 양, 감소. 여기 있던 균형점이 일로 갔어요. 가격, 불변, 양, 감소. 여기 있던 균형점이 일로 갔어요. 가격, 상승의 양, 감소. 여기 있던 균형점이 일로 갔어요. 가격, 상승의 양, 불변. 이렇게 나중에 읽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 수업 예습 범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업의 예습 범위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살펴볼 거예요.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 해당자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 수요량이 변할 때는 곡선상에서 점이 절 보세요. 그냥 절 보세요. 절 보시면 돼요. 곡선상이 점 이동하는 거고요. 수요가 변할 때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보는 것은 이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를 다룰 거예요. 이때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7가지가 있어요. 소득의 증가, 선호도의 증가, 인구의 증가, 그다음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금리의 인하, 규제 완화인데 이 중에서 소득하고요, 대체재 보완재 가격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에도 증가 요인이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산 요소 가격, 생산비 하락, 기술의 발달, 매도자 수의 증가,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하락, 보완재 가격 상승, 금리의 인하, 규제 완화인데 요걸 갖다가 1번부터 7번까지 쭉 라인에 놓고요. 1, 2, 3은 각각 고유의 요인,
4, 5번은 반대 요인, 수요 위주로 공부할 거예요. 공급은 뒤집어서 할 거고, 금리와 공적 규제는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는 요인, 이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아까도 살펴봤던 바와 같이 공급 변화 요인들은 발생을 해도요, 단기는 반응이 없어요. 장기로 가야지 공급 변화 요인들이 반응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이 끝나고 나면요, 이번에는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균형에 대해서. 우하형은 수요 곡선이고 우상형은 공급 곡선인데, 요거 QD하고 QS 각기 만들어가지고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만들고요. 두 번째는 수요가 변하고 공급이 변했을 때 가격 거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수요가 변하면 가격 상승의 양 증가, 수요 감소하면 가격 하락의 양 감소,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공급 감소되면 가격 상승의 양 감소예요. 수요와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막 움직이면 가격은 모른 채 양만 변화할 수 있거든요. 알 수 있고요. 수요와 공급이 반대로 막 움직여버리면 가격을 알고 양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누가 누구보다 크다면 그럴 때는 큰 것만 보는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크다면 그러면 큰 것만 본다고. 그 다음에 같다면이 나오면 몰라 했던 걸 불변으로 만들어주면 된다고. 그러면 한 놈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가격 불변이고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양 불변인 것도 확인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놈이 변해. 수요든지 공급이든지 관계없어. 그럼 나머지 한 놈이요, 탄력적이야. 탄력적이면 가격이 아무래도 좀 덜 변하고요, 양이 더 변한다는 것도 공부할 거예요. 한 놈이 변해. 누구든지 관계없어. 나머지 한 놈이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럼 가격이 더 변하고 양이 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탄력성을 우리가 공부할 건데, 탄력성은 A의 비탄력성이 전부 다 뒤에 거 변화율분의 앞에 거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인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계산을 해야 돼요.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 최초점 기준. 그 다음에 중간점 기준,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중간점 기준. 그 다음에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이 되고 어떨 때 수요가 비탄력적이 되는지를 비교할 거예요. 대체재 많고 적고, 전환이 쉽고 어렵고, 주거용, 상공업용, 장기, 단기 뭐 이런 식으로, 사치재, 필수재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거고요. 탄력적일 때 가격 내려야 돼. 비탄력적일 때 가격 올려야 되고, 그래야지 수입이 증가해요. 단기 탄력적일 때는 총수입이 불변하고요. 수의 소득 탄력성에서는 소득의 정렬중, 수의 교차 탄력성에서는 교차의 대보독, 이런 개념들을 잡을 거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거의 100% 물단장이에요. 거의 100% 물단장. 여기까지가 다음 주에 수업할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다음 주 안 와도 되겠네. 다 했어. 다 했어. 그다음에 경기 변동에서는 경기 변동에서는 뭐 지금처럼 예습할 건 별로 없어요. 경기 변동은 예습 안 하고 오셔도 됩니다. 수요 공급 이론만 예습해 와서 다음 주에 기출 지문, 자출치 지문들 가지고 한번 수요 공급을 한번 끝장을 한번 내봅시다. 알겠죠? 예, 우리 요즘 TV 같은 거 보면 끝장 토론 이런 것도 있더라고. 예, 그리고 우리 수요 공급 이론 다음 주에 끝장 내는 걸로 합시다. 수요 공급한테 선점포고하고 오시옵소서. 알겠죠? 예, 고생 많으셨고요.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이론 정리를 한 2시간 정도 하고, 자출치 지문 정리를 한 1시간 정도 하면서, 오늘은 뭐 자출치 지문이 크게 할 거 없었는데 사실은 다음 주에는 자출치 지문을 정말 자세하게 해서 2달 듣고 나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 드리겠다고요. 2달 뒤에는 부동산학 개론에서 전혀 다른 사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대신에 여러분들도 중간에 있는 이 특강이 뭐 오후반 수업이다 보니까 조금 잠도 오고 좀 피곤할 수도 있는데 힘을 좀 내세요. 힘 좀 내시면요, 5월 말이 되면, 그러니까 6월 초가 되면 완전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눈빛이 다를 거야 아마. 지금 눈빛과는 사뭇 다른 눈빛을 거울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